네, 이번 라이브 픽은 자유한국당의 반장 선거죠. 원내대표 경선 관련 내용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기 대변인님, 보면은 이제 나 원내대표 10일 날 끝나는 거죠? 9일 날. 10일이 임기가 마지막 날이죠. 그 1년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일단은 지금 보수 야당이 처해 있는 상황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생을 하면서 1년을 끌고 왔던 것 같아요. 당내에서는 이런저런 공과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다음에 때로는 너무 지나친 강경 노선 때문에 불편해하는 분들도 있었지만, 현재 제가 볼 때는 황교안 대표 오시고, 그다음에 나경원 대표가 완전 당 끌어오면서 불가피하게 지금까지 그래도 어려운 상황에서 열심히 왔다라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선방했다, 약간 이런 후한 평가를 주셨군요. 네. 예, 그제가 이 마지막 원내 회의였는데 이날이 나경원 원내대표의 생일이었다고 합니다. 그 모습 먼저 보고 이야기 또 이어가겠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생일 축하드립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1년 동안 저희가 의원총회를 다른 때보다 한 1.5배 했습니다. 그만큼 격동의 1년이었던 것 같고요. 정말 잘 하실 수 있는 원내대표 당선되셔서 마무리해 주실 것을 기대해 봅니다. 네, 김상희 평론가님께도 여쭤볼게요. 대변인님은 좀 후한 평가 해주셨는데 어떻게 좀 평가하시는지. 글쎄요, 저는 좀 이게 원내대표 선거라는 게 당대표 선거 다음으로 큰 행사입니다. 네. 그거 왜 합니까? 당의 컨벤션 효과를 통해서 심기일전해가지고 당을 살리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나경원 대표가 잘 얘기했잖아요. 자기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 자기 희생을 통한 대국민 메시지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국민 감동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지금 빠져 있어요. 지금 시작할 때부터 친황체제 구축이냐, 나경원 대표가 임기 연장에 대해서 의논을 했냐, 안 했냐, 이 논란에 지금 빠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걸 넘어서는 메시지가 있고 그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인물들이 나와야 되는데 지금 그 부분이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후한 평가를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친황체제 구축으로 가는 듯한 느낌도 별로 자유한국당에 도움이 안 되고요. 그리고 과거로 회귀하는 인사들로 가는 것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김선동 의원이라는 재선 의원이 나왔는데, 재선까지는 좋은데 이분의 과거의 이 이력을 보면 또 그렇게 새롭지 않다는 거예요. 친박에 가까운 분이고. 그래서 참 이런 부분들을 극복할 수 있는 한 방이 나올 수 있겠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의구심이 들어서 좀 약간 박하게 좀 평가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나경원 대표가 물러나면서 오히려 판을 깨지 않는 희생적인 결정을 했다. 오히려 평가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두 분께 평가를 들어봤는데, 이제 이 나경원 원내대표 이후에 내가 자유한국당의 반장이 되겠다. 4파전으로 이제 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 네 분, 그러니까 네 조합이죠. 이제 러닝메이트가 정책위의장이 있으니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분? 대체로는 지금 이제 한국당의 가장 큰 문제가 이른바 친박과 비박의 갈등. 또 아직 이제 황교안 대표는 부정하고 있습니다만, 친황 세력과 비황 세력 만약에 있다면, 거기에 어떤 신경전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텐데, 지금 나와 있는 네 후보의 조합을 보면은 어떤 그런 구도를 좀 깨기 위한 노력들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른바 친박으로 알려진 분들은 비박 정책위의장 후보, 그다음에 비박 후보로 알려진 분들은 친박 출신 정책위의장 후보, 이렇게 조합을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조금 당내 지금 굉장히 갈등이 심합니다만 조화를 이루면서 가자, 이런 기본적인 컨센서스는 이제 마련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당장 내일이 원내대표 선거이기 때문에 무슨 전망을 하고 이러는 거는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후보 면면을 보면은 대체로 어떤 흐름이다. 이른바 친박 후보들도 있고 비박 후보들도 있고, 또 개파색에서 조금 탈피한 분도 있고, 또 재밌는 거는 정책위의장 후보를 잘 보면은 그 중에서는 황교안 대표하고 가까운 후보도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꼭 어떤 황교안 대표의 뜻을 반영하는 거냐, 이거는 또 별도의 문제일 수도 있고, 이런 조합들이 지금 굉장히 다양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에 당이 일방적인 방향으로 가지는 않는다. 그렇다면 이제 황교안 대표하고
새로 선출될 원내대표가 앞으로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에 공천을 다 하진 않지만 어떤 분위기를 형성해 갈 텐데 그 분위기가 어떤 한 진영에 의한 일방적인 공천은 아닐 거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고 또 이제 지금 4명의 그 원내대표 후보 가운데 3분은 지금 이제 국회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그래도 협상을 통해서 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기본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원내대표가 된다면은 내일부터 아마도 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다른 야당들과의 국회 정상화 또 그 여러 가지 안건들 처리를 위한 어떤 협상이 다시 이루어지지 않을까 뭐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위원님도 이제 내일 바로 경선이다 보니까 이거 좀 이름 언급하시는 게 좀 그러셨나 봐요. 그럼 대변인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이 패스트트랙 정국에서 국회에서는 한국당을 제외하고 지금 4+1 협의체가 또 가동이 됐는데 한국당 입장에서 좀 녹록지 않은 상황 같거든요. 어떤 이 원내대표가 어떤 분이 좀 적합하다고 좀 보시는지. 일단 저 출사표를 던진 네 분 다 네. 이제 결과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하실 거고, 내일 선거에서 결과에 따라서 자유한국당의 원내 이제 대책이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있을 텐데요. 글쎄, 우선은 지금 현재 교착 상태로 빠져 있는 국회의 문제는 저는 여당이 먼저 좀 여유를 갖고 풀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야당 보고 마냥 협상에 들어와라, 그다음에 이미 버스 떠날 테니까 지금 올라타지 않으면 못 간다라고 압박만 할 게 아니라 이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어떻게 될런지, 그리고 지금 처해 있는 상황에서 정말 마음속으로 민생법안 처리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지 이런 것도 솔직하게 꺼내놓고 난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기다릴 수 있는 범위 여기니까 니네 준비해갖고 와라라고 해서 여당이 공간을 좀 만들어줘야지 마냥 저런 식으로 압박만 해가지고는 저는 자꾸 누르면 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당이 좀 여유를 갖고 야당한테 공간을 좀 만들어줘서 협력하고 협상할 수 있는 국회를 만들어줬으면 하는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 네. 네, 바른미래당도 근데 원내대표직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유승민 의원의 이야기를 좀 들어보고 가겠습니다. 지금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를 바른미래당의 당대표라는 사람이 공문 한 장으로 원내대표직을 박탈하겠다라고 수신처가 국회의장으로 된 그런 부분을 제가 봤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내대표의 임기를 좌지우지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특히 우리 바른미래당의 경우에 공문 한 장으로 원내대표 직위를 박탈하겠다라고 하는 걸 보면서 이런 분이 과거에 민주화 운동을 했다는 게 도저히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원내대표직 가지고 이제 얘기가 많은데 오늘 보니까 이제 유승민계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 네. 그리고 안철수계 의원들이 이제 변혁이라는 네. 신당 창당 발기인대를 뭐 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보면은 이제 4+1 뭐 얘기도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네. 바른미래당이 만약에 이제 둘로 깨진다. 네. 그럼 원내 교섭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교섭단체가 될 수는 없겠죠? 교섭단체는 될 수 없지만 지금 4+1에 교섭단체가 들어와 있는 거는 아닙니다. 다 들어가 있죠. 예, 원래 그 교섭단체만 들어온다고 한다면은 그 2+1이 맞겠죠. 그렇기 때문에 변혁이 깨져서 만약에 그 개별 단체로 등록을 한다면 4+2 구도 정도가 아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우리 박정하 대변인님이 잘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거는 지금 굉장히 그 국회의 역량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여당도 일정 부분 아량과 배려가 필요하고요. 야당도 자기네 입장을 분명히 하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당이 배려를 못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배려를 하려고 그래도 뭘 알아야 뭐가 보여야 저 사람들의 입장이 뭔지를 알아야 배려를 할 거 아니에요. 예측 가능해야 배려를 하는데 야당도 너무 지금 아무 논의에 뭐 나서지 않겠다든가 입장을 분명히 하지 않고 199개의 그 안건에 전부 다 패스트 트랙을 건다든가 그리고 아예 그 선거법과 관련해서는 비례를 없애버리겠다라고 완전히 무슨 뭐 이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어린이 땡깡 부르듯이 이렇게 협상에 임하면 이게 루즈 게임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올라와 있는 공수처법, 그 다음에 선거법이 디테일의 악마들이 있거든요. 이 디테일의 악마들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걸 제거 못하고 통과됐을 때에는 양쪽 다 부담이 엄청날 겁니다. 제가 볼 때는. 네. 위원님께 하나 좀 여쭤볼게요. 지금 보니까 민주당은 이제 본회의에서 선거법 처리하고 이후에 이제 임시회 열어가지고 임시국회를 열어서 잘게 썰어서 법안을 잘게 썰어서 진행을 하겠다. 이런 전략이더라고요. 보니까 뭐 깍두기 전략 이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여기에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그게 뭐 깍두기 전략인지 살라미 전략인지 뭐 모르지만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뭐 내놓는 아이디어 또 이거에 대한 한국당의 대응 아이디어 전부 조금 어떤 국민에 대한 예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그 내일 한국당의 원내대표가 새로 선출이 되기 때문에 아마도 협상을 하는 최소한의 그 시간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현안들을 보면은 완전히 무슨 합의가 어려운 건 아닙니다.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시간이 너무 없어서 얼마나 불필요한 예산을 삭감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시한 내 처리하는 것 더 중요한 것 같고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선거법인데 네. 대체로 여야 그 한국당도 포함해서 지역구 250에 비례대표 50 그리고 50석의 그 비례대표에 대해서 연동률을 어떻게 하느냐 대체로 거기까지는 이제 합의가 그 의견이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50석에 대해서 연동률을 정의당은 100% 하자고 하지만 그건 안 되고 50%로 하느냐 그것도 아니면 30%로 하느냐 예를 들어서 연동률 그 50%로 하면은 정의당이 한 그 15석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되고 만약에 30%로 하면은 한 뭐 9석 정도 차지할 걸로 예상되는데 현재 6석이니까 정의당의 가능한 그 의석 확대 수가 얼마나 되느냐 이게 가장 큰 논란이기 때문에 그 연동률을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합의하면 될 것 같고 공수처 문제는 원래 그 대통령 친인척이나 뭐 특수관계인 또는 고위공직자에 대한 어떤 범죄를 예방하고 수사한다는 취지보다는 지금은 어떻게 보면 검사들 특히 판사들 비리를 수사하면서 사실상 검찰과 사법부를 견제하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야당에서는 그게 독자의 도구로 사용되는 거 아니냐. 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인선이라든지 공수처장 인선이라든지 그 검사들 인선이라든지 이 부분에 대한 그 견제 장치 이거를 그 마련해주면 될 것 같고 검경수사권 조정은 이제 기술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 법이 통과되더라도 계속해서 개정해 나가면 되기 때문에 지금 선거를 앞두고 여야 모두 파국을 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내일 그 새로운 그 한국당 원내대표와 기존의 4당이 함께 그 협의를 하면은 최소한의 절충점은 찾을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네, 이 한국당 원내대표 경선 소식과 또 정치권 소식까지 짚어봤습니다. 세 분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